그런 원칙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법원의 허락을 받든지 혹은 상대방 피고의 허락을 받든지 둘 중에 원고나 피고의 허락을 받든지 해가지고 원고나 피고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정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과 이제 미국과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 back doctrine, 간혹 시험이 난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건 뭐 간단한 거죠. 원래 오리지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뭘까요? 뭐 같은 사건이니까 같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이제 제소된, 그죠? 한마디로 소가 접수된 90일 안에, 그죠? 이런 소의 소송을 통보받은 새로운 당사자가 있는 경우,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파티가, 새로운 당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리지널 클레임 자체가 뭐 당연하게 이제 이건 뭘까요? 이 소라는 건 뭐 우리가 항상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간을 우리가 이 제척, 그죠? 제척이나 소멸사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우리가 중요하죠. 하여튼 간에 뉴 디펜던트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하게 처음에 이제 오늘 10일이라 그러면 10일에 우리가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이후에 뭐 한 달 있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 소 이미 10일에 제기됐던 내용으로 다시 릴레이션 백돼 가지고 이 소가 그대로 같이 이렇게 앞으로 유지되는 거죠. 말만 릴레이션 백이지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새로운 뉴 클레임으로서 뉴 디펜던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면 뭐 또 새로운 또 피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또 새로운 또 쟁송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 있을 때는 뭘까요? 거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죠. 각각 하려고 그러면 소송 비용도 문제고, 또 각각 하려고 하면 뭘까요? 또 쟁송물들이 많아지면 판사들이 또 나눠서 또 하다 보니까 소송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사실은 뭐 이건 다 릴레이션 백 닥트린이 통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소를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은 뭘까요? 오리지널 클레임은 timely file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릴레이션 백 닥트린 이제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90일 안에 돼야 되고, 이게 또 너무 또 지체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 안 하게 되면 뭐 소용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새로운 피고에 대한 문제는 이제 90일 안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소와 관련된 문제는, 반소는 뭐 자유죠. 할 수 있고 뭐 안 할 수 있고, 반소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하나로, 미국은 판결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반소를 할 경우 한국은 판결문이 두 개예요. 두 개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 각각의 소송물에서 여기에 대한 판결, 여기에 판결이 되는데 미국은 뭐 하나로 이렇게 되죠. 하나로 판결로. 그래서 뭐 이건 뭐 이 재량적 법원의 허락에 의한 반소가 있을 거고, 뭐 이건 뭘까요? 의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인 게 있겠죠. 한마디로 이러한 그 같은 사건 쟁송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이 다른 또 당사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당연하게 그 우리가 소를 제기를 하려 그러면 어느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하죠. 법원에 소를 제기 A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 소위 이 사건을 T라는 사건을 우리가 해결하려 그러면 법원 판단은 뭘까요? B라는 사람의 어떤 당사자가 다시 여기에 들어와야지, 조인더가 돼야 된다. 병합이 돼야지만 이게
완벽하게 소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이게 반쪽짜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반소와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당연하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뭐 근본적으로 같은 사건이어야 되겠죠. 같은 사건.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이 같은 건지 뭐 거의 같은 건지 largely same이니까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거의 같은 건지 그 다음에 res judicata가 있는 건지 뭐 res judicata는 이제 클레임에 관련된 문제죠. 같은 클레임이냐 같은 클레임에 해당되면 이건 뭐 우리가 일사부절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소를 다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같은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느냐, 그죠? 반박이나 또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같은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소송과 반소 사이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에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하게 이제 그럴 때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클레임이죠. 코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크로스 클레임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피고가 둘인 경우 피고가 하나의 코디펜던트가 되죠. 이 코디펜던트가 소를 제기하는 거죠. 뭐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으로서 해야 된다. 크로스 클레임이라는 게. 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크로스 클레임은 주로 어디 쓰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supplemental jurisdiction에 해당되죠. 보완적, 보충적 소송에서 우리가 주로 주법상 해당되는 주법상의 클레임 자체가 연방 법원에 올라올 수 없는 경우 클레임 자체는 뭘까요? same transaction이죠. same transaction occurrence인데 오리지널 액션하고 똑같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코디펜던트가 크로스 클레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게 뭐 서플리멘탈 저지에 해당돼. 병합과 관련된 문제. 병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common question이 되겠죠. 뭐 우리가 허락적 또 의무적 병합. 뭐 당연하게 이 문제는 뭐 읽게 되면 같은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하게 법원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당사자들이 병합해서 원고든 피고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 뭘까요? 이 의무적인 건 당연하게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경우. 그다음 조인더가 피저블 한 경우 이게 병합이 가능한 경우에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뭘까요? 한마디로 완전한 어떤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끼지 않게 되면 이런 당사자가 끼지 않게 되면 어렵다. 한 번에 원타임은 끝나야 된다 할 경우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이러한 당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돼야 되겠죠. 또 오히려 그 이익 자체가 한 당사자의 이익 자체가 크게 지장받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당사자들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당사자가 없는 경우죠. 한마디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판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파티가 결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피저블 한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조인더 자체가 이제 사물관할 자체로 아마 이송하지 않는 경우 또 당사자에 대해서 법원 자체가 인적관할이 있는 경우 뭐 이건 뭐 당연하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뭐 없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피저블 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뭐 계속 그 소를 계속할지 혹은 각하시킬지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 자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당사자가 없는 경우 실제로 이 어떤 이 해당 원고나 피고에 어떤 불이익을 어떤 편견을 주는 경우, 또 편견 자체가 감속될 수 있는지, 또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각하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적절한 우리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이제 not feasible에 해당된 뭐 요건들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그렇게 소송 법원 입장에서 판사가 이제 판단하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시험에 난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못 봤고, 그 다음에 권리로서 이제 인터벤션하는 경우 있죠. 권리로서 내가 꼭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 타임리 모션이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법원 자체가 논 파티로 하여금, 지금 없죠? 하나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죠?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소송의 어떤 이 쟁송물 자체와 관련된 이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현재 당사자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소송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이런 제3자의 이익 자체가 해를 입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파티가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경우죠. 논파티가 이런 소송에서 우리가 실제로 판사가 우리가 실제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쟁송물들 다룸에 있어서 실제로 논파티의 역할이 뭔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타임리 모션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변호사가 이제 하겠죠. 타임리 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법원에 어떤 허락을 받는 어떤 개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리더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프리더가 있는, 인프리더는 뭘까요? 제3자 소송이죠. 제3자한테 한마디로 책임이 있다.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인프리더는 주로 이제 보험회사와 관련된 소송들이다 보면 되겠어요. 자동차와 피고와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인슈런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피고한테 있다. 피고. 그럼 뭘까요? 혹은 또 피고하고 이거 인슈런스가 있다. 그럼 뭘까요? 많이 하나? 그럼 뭘까요? 여기서 네가 책임져라. 어차피 뭐 인슈런스에 두 사람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슈런스가 우리가 제3자 소송을 강하는 거죠. 그래서 디펜던트엔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소를 우리가 원고나 피고 대신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같은 소송이 될 거고, 그래서 인프리더라는 이런 형식의 소송 방법이 되겠죠. 이건 뭐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더라는 또 있는데, 이건 또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돼요. 추가로 인프리더 있으면 인터프리더라는 소리, 인터프리더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프리더 액션이라는 게 또 뭐죠? 여러분들, 인터프리더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이제 이 제3자 경합이죠. 경합. 제3자 경합. 한마디로 뭐냐면 주로 이제 이 은행 같은 경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어떤 그 신탁 재산이 뭐 A라고 A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가 있다. 일단 10만 달러가 있다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너가 누군가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오너가 누군가 모르는 거 있어요. 신탁자에서 누군가 모르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